오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이셨던 이건원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동경과 신비의 눈으로 제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건원 총장님께서 작곡의 세계,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무척 큽니다. 이건원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작곡가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거지? 작가야? 아니야. 작가가 뭐죠, 그런데? 소설 쓰는 사람, 시는 창작하는 사람. 그러면 작곡가도 작가인가요? 네.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곡가도 작가인가 하는 거를 꽤 오랫동안 제일 처음에 그런 질문도 못 가졌었고요. 그런데 작곡가도 작가이겠다, 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차츰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작가다 하는 나도 그러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작가인 입장에서 나를 얘기하는 거는 안 쉽죠. 그 사진작가, 네, 사진작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 때 사진작가는 작가라는 이름을 가지죠. 그런데 뭐 사진 전시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붙여주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내 사진, 작가로서의 나는 뭐냐,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얘기할 때 내 이제 뭐 패스포드 내놓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주민등록이 이렇게 돼 있고 어디 가서 뭐 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작가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좋았어요. 작곡가가 되기로 저는 비교적 일찍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뭐 갑자기 뭐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작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좀 드문 거죠.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인가 5학년 교실인가 이제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5학년도 1반이었고요. 6학년도 1반이었어요. 그리고 2반 담임 선생님이 이계석 선생님이라고 동요 작곡가셨어요. 화음 삼형제 이런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미솔미 도미솔솔솔 우리들은 사마음을 뭐 매우 좋아하지요. 아시는 분? 네, 그거 작곡하신 분이 제 옆반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왠지 그 선생님을 만나면 좀 긴장되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좀 뭐 있었다는 얘기죠. 한 번은 저희 그 이석훈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출장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합반을 했어요. 당시에는 뭐 한 반에 80명, 뭐 100명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들어앉으면 굉장히 꽉 차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계석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오선을 그려놓고 뭐 하다가 한 마디를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 뭐 솔라솔미 뭐 이렇게 돼 있다. 요 셋째 마디인가를 비워놓고 요거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나 그 순간에 내가 나는 이미 작곡가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를 작곡가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일은 아니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되는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음향 기기가 너무 많이 비싸서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60년대 중반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장치가 생겨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요만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 이전에는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라디오여서 이거는 고가품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자체에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음악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그래도 뭐 찬송가를 부르고 간소한 악기지만 간소한 악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또 음악을 매우 좋아하셔서 노래도 잘하셨고 뭐 누구보다도 먼저 뭐 성가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좋은 작품을 이렇게 연주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한때는 참 힘들어하긴 했지만 아침마다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꾀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찾겠으면 이제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하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성경 읽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요. 저는 제 한글 실력이 그때 터득됐다고 생각해요. 터득됐습니다. 뭐 그때 그걸 읽으면서. 그리고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저희 아버님은 베이스를 부르셨어요. 베이스 파트. 저희 형제들이 많아서 음악에 좀 재주 있는 저희 5년 위의 형은 뭐 테너 파트를 부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상이 되었거든요. 저한테는 완전 음악 감상 시간이죠. 그리고 조기 교육 시간이죠. 뭐 더 이상 훌륭한 청음, 뭐 화성법 이런 교육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토양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글씨가 좀 이렇게 예뻐요. 옛날에 이 타이핑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원고지에다 직접 이거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베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원고를 이제 베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원고를 다 베껴가지고 신춘문예라는 데 내는 거예요. 제목도 기억이 나요. 손이라는 소설이었어요. 뭐 나는 뭐 어떻게 누구를 만났었는데 어떻게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 소설이 뭐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당시 굉장히 많이 읽히던 김승옥이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식의 나는 하고 시작하는 소설체가 매우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김승옥의 소설들을 좋아하면서 읽었었죠.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연습, 무슨 그 유명한 1964년 서울 1964년 겨울, 또 확인해본 16개의 고정관념 이런 소설들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 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기 일기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오대석 선생의 이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거 나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소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도 며칠 이제 걸려서 나는 하고 시작하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가지고 가서 오태석 선생한테 보였죠. 그랬더니 쭉 보더니 킥킥 웃으면서 야 이거 나라면 뽑아준다. 한번 내봐라.
근데 이미 마감이 많이 됐고요. 마감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경향신문이 아직 마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향신문에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월 가까운 12월, 뭐 하여튼 그때 집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집에서 깜짝 놀랐죠. 뭐 까만, 그때 산 이상하게 까만 집차를 타고 다녔어요. 경찰들이 타는 차인데. 그랬더니 그 소설이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1967년도 신춘문예 경향신문 석기시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가가 되는 줄 알았죠, 이젠 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는 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 모티브를 줬다는 거고요. 내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를 하나 쓴 것도 있는데요. 다 이제 그 비슷한 얘기고요. 5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소설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이제 소설 하나 한번 받겠습니다. 소설 써주십시오. 단편 몇 장 좀 보내주세요. 몇 번 썼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됐냐면 석기시대처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석기시대의 내용은 뭐냐면요, 제 얘기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제 얘기입니다. 두 청춘 남녀가 나오는데 나라고 하는 친구는 사생아여가지고 자기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밝히기 싫어해요. 여자애는 내가 잘 알지만 고학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추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다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뜬금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소설 유치해요. 지금 보면 뭐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 이렇게 넘어가는 그 얘기들만 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만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 얘기를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열등감, 내 가족과 얽힌 사랑과 미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음악 환경이 되셨던 아버님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제 중풍, 그 당시에 중풍 진짜 무서운 병이었어요. 고혈압 약도 없었고요. 근데 쓰러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기둥이셨던 분이 우리 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카프카의 변신을 그때 너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끌고 가던 사람이 벌레가 되어서 자기 그 집에 이렇게 있는 거, 그 상황을 저는 카프카라면 그랬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얘기를 내가 쓸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걸 아직 정면으로 맞서질 못하는 거죠.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도 해야 되고 그 사태를 정면으로 마주서서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일반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게 정리해서 호소력 있는
작품으로, 글로, 무엇으로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빙빙 딴소리만 하는 얘기만 쓰다가 한 번 중편을 모집하는 데가 있어서 중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물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 500장 정도 되는, 보통 단편 소설은 한 80장이에요. 그러니까 500장이면 꽤 큰 거죠. 어떤 잡지사에서 모집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낙선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거기에는 약간의 고백이 좀 들어갔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뒤죽박죽이에요. 뭐 얘기하려다 말기도 하고, 뭐 얘기를 시작하다가 무서우니까 뭐 덮기도 하고, 뭐 이런 것에 이렇게 계속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미없는 소설이었을 거고요.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때 굉장히 좋은 작가가 당선작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76년에 가서 79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적응하느라고 전전긍긍이죠. 뭐 독일어도 못하고 독일에 갔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꿀리지 않으려고 하여튼 항상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집에 돌아오면 어깨가 무겁고 막 뻐근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 말이라는 게, 말을 제압당하면 사실 내 생각을 제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 나도 파란 눈과 노랑 머리카락을 갖고 있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 있지도 않았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랬을 뿐이긴 하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내가 곡을 내놓으면 여기서 너는 뭐냐? 그래서 만약 이 곡을 내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뭐냐? 그 뭐 황당한 질문, 이게 내 곡인데 뭐. 그런데 여기서 너의 고유한 목소리는 뭐냐? 또는 너의 고유한 생각은 뭐냐? 너의 고유한 언어는 뭐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겠죠. 그거 자꾸 질문 받으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윤희상 선생이 베를린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떠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 케이스를 보면 어떠냐 하면, 그분은 우리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재, 그거는 서양음악이 오랫동안 상실하고 있던 소재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요, 우리 음악에는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음을 흔드는 거. 네, 아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음악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서양은 오랫동안 이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한 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걸 떨거나 그걸 장식하고 그것에 개성을 불어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몰 개성, 스탠다드한 걸로 만드는 매우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낸다면 따 이렇게 내는 소리를 잘 낸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트럼펫 같은 악기를 만약 누가 가서 공부한다, 오보에 같은 악기를 가서 공부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 레 하면서 그 음을 규격에 맞춰서 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되살려 놓은 것을 이러한 서양 음악의 관습을 이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음악의 그 변화를 그 음에다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윤희상 선생의 작품을 보면 거기에 서양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이는 소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쪽에서 매우 몇백 년 동안 못 들어보던 소리를 이제 얻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경우에 윤희상한테 여기 너는 뭐냐? 그러면 나는 뭐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크게 그쪽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내가 뭘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윤희상 선생한테 영향받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이 찬물결 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곧 들을 음악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더불어서 내가 누구냐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난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통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나에게 남아있는 전통이 무엇이고 내가 그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슈베르트도 아니고 뮬러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게르하르트 뮬러 호른바흐라고 하는 꽤 작곡 잘하고 지금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질문도 다르고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는 하중도 다르고 생각하고 근심하는 근심거리도 다르고 요구하는 어떤 작곡계에서 요구하는 얘기도 다르고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해오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질문이 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난 내 위치를 다시 찾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시절에 쓴 작품이 결이라는 겁니다. 제목이 좀 우선 그렇죠. 결이 뭐죠? 머리도 결이고요. 이것도 결이고 나무 결도 있고 다분히 지금 뭔가 나는 뭐지라는 모색 중에 어떤 부분이 거기 반영됐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의 미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어떤 결 이걸 아마 음악에 표현해서 이것이 내가 찾아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거기 좀